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요양원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이 폭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정말 많네요. 시간은 없고 말이죠.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 올라왔었죠. 이 대낮에 나체로 자전거를 탄 채 이 대학 캠퍼스를 누비던 한 외국인 유학생. 저희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서 하질 않았는데 어제 오후 광주 한 대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계 학생인데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봅니다. 사바는 삶의 활력소예요 하신 대구의 아리아님.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집 아가 영인이가 7시 50분만 되면 사반 틀어달라고 난리예요. 도대체 얘 왜 이래? 하신 오동진님. 나중에 크게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사남매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원주의 이정혜 여사, 이정예 여사 75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하신 둘째 딸 손미정님. 직장 동료 한 명이 향수로 샤워를 하는지 냄새가 진동이 미치겠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여름에 웃자면 좋노 하신 김경희님. 자, 내일은 저희 부부 결혼 5주년이에요. 결혼 준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실감이 안 납니다 하신 부산의 박성준, 송문경 부부님. 자, 오욱철님, 장소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추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많이들 사건 반장 보고 계시면서 쟤네들 왜 그 얘기 안 하지 하실 것 같아요. 자, 반장픽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오후 6시 한 30분쯤에 강형우 보듬컴퍼니 대표가 저희가 정말 기다렸던,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해명 영상, 한 55분 분량의 해명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에 이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걸 편집하고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말이죠. 자,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빨리 편집하고 정리해서 방송 말미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강영욱 대표 해명 영상이 1시간 전쯤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요. 방송 말미에 최대한 많이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이승기 법원에서 탄원서 낭독입니다. 전 소속사 후크엔터 이 대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수 이승기 씨, 오늘 법원에서 직접 탄원서를 낭독했다. 맞습니다. 이 소송은 뭐냐 하면 후쿠 엔터테인먼트 전 소속사죠. 이승기 씨한테 내가 더 이상 줘야 될 채무는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네 번째 변론길이 열린 상황인데 이승기 씨가 이제 뭐 피고인 상황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탄원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탄원서를 뭐 직접 낭독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아마도 피고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 좀 억울한 측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걸로 보이고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18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돈을 한 푼 정산받지 못했다. 이게 공론화되니까 그제서야 돈을 받았는데 48억 정도를 받았고요. 오랜 시간 나를 속여왔다는 게 사실 배신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금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가수라서 기분 나쁠까 봐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만약에 이 재판 잘 받아서 이기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받은 돈은 기부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승기 씨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씨의 전 남편, 한때 배우 이명규 씨가 사기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서 사위의 이름이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한 방송에 따르면 어떤 분이 폭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명규 씨한테 2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 빚더미에 앉게 됐다라는 폭로를 했어요. 근데 이 폭로를 한 분이 이 가족이 이명규 씨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인과 그 자녀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인에 대해서 그 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명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료 탤런트가 이승기한테 장인어른이 고생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보냐고 했더니 이승기가 죄송하다, 조만간 찾아뵙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욕입니다. XX에게 돈 좀 받아야지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기 씨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만취 승객이 퍽퍽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일차에 고문이 왔습니다. 그래, 이 일차가 일차에 고문이라는 게 고문. 그래. 여기 고문이 왔잖아요. 그래, 아까 어제 시작아. 때리더라. 정신 야, 손 정신에서. 그래, 고문이 시작다 하는데 고문이 오잖아.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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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가 진짜? 내가 고문이 시작했잖아. 이거 신도시 1차 고문이 좀 사과해. 고문이 빠져보세요. 자, 택시 기사님이 부랴부랴 차에서 내리고 잠시 후 조수석 문을 열더니 다시 한번 경찰을 재촉해 봅니다. 그런데도 손님은 계속 발길질, 폭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체 왜 그러시냐 막아보지만 손님은 계속 덤벼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정말 무차별 폭행이 이어집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당시를 떠올리면 너무나 아찔하고 또 술에 취한 손님이 눈을 부릅뜨고 때리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이 내려달라는 목적지에 내려줬는데 여기가 뭐 정문이니 후문이니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주먹이 날라왔고 끼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서 부서졌습니다. 폭행을 막아봐도 봤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하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택시에서 내렸는데도 폭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말려서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다행히 골절 등은 없었지만 눈 주위를 심하게 맞아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고요. 2주 동안 택시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술에서 깬 손님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합의금을 문제로 합의는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50대 손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날아온 포대자루입니다. 자, 며칠 전 출근하시다가 죽을 뻔했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웬 건물 앞에 포대자루가 떨어져 있는데요. 영상이네요. 가까이 가서 봐도 꽤 이게 묵직한 포대자루가 저렇게 보이죠. 자, 출근길 눈앞에 저게 떨어져서 깜짝 놀랐다는 제보자. 어디서 날아왔나 봤더니 자, 보시죠. 건물 옥상에 잠깐만요. 저기 빼꼼히 얼굴만 내민 저 사람. 어이구야. 이거 뭐죠? 자, 팀장님, 당장 내려와서 사과를 해야지. 저길 쳐다만 보면 어쩝니까?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옥상에서 저런 쓰레기 포대가 떨어진 거예요. 눈앞에 팍 떨어졌는데 만약에 조금 더 가가지고 쓰레기 포대가 머리에 맞았다 그러면은 이 제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옥상을 봤더니 어떤 분이 얼굴 삐좀 내밀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 제보자는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냐면은 혹시 동네에서 신고했다고 마주치게 되면은 보복을 할까봐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갔는데 그 내용을 경찰이 나중에 말하는 게 뭐라 하냐면 건물에는 고시원이 있나 봐요. 고시원에서 송수하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나오게 되면 당연히 들고 내려와서 쓰레기 모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처벌을 받는데 저게 쓰레기 담이라고 한다면 폐기물관리법상의 과태료 맞을 수도 있고 단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10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크잖아요. 그 부피가.
그래서 아마 저거는 폐기물 관리법상의 과태료 한 20만 원 이하 정도로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런 쓰레기를 저런 옥상에 던지면 다른 사람이 피해 보니까 절대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생략하고 싶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올해 결혼 20년 차로 남편의 형님, 즉 아주버님의 장모상에 조의금을 보내고 싶어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5남매 중 셋째입니다. 최근 아주버님께서 장모상을 당했다고 가족 단톡방에 계좌번호를 올렸는데요. 사연자 부부는 그동안 시동생, 시누이, 아주버님 등 장례가 있다고 할 때마다 먼 거리여도 조문도 다녀오고 부의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정작 사연자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가 식구들 중 아무도 조문을 오지 않고 부의금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남편과 결혼하면서 전세 자금, 신혼살림도 장만을 다 하고 남편 학자금 대출까지 다 갚아주고 차도 새로 뽑아줬지만 아깝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시가 쪽에서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니까 서운하고 자꾸 남편과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는 건데요. 형제라고 하면 끔찍하게 여기는 남편에게 서운한 게 속이 좁은 건지 물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 주셨네요. 자,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니들 집안 식구들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 짜증났지만 다 참았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근데 뭐 시아주버니 장모상에 가자고? 아니 니 집 식구들은 우리 엄마 빈소 안 오고 난 가라고 부의까지 하고 야, 솔직히 그 양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얼굴도 모르는데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이에요. 허허, 진짜 이 여편에 말하는 것 좀 봐. 아무리 그래도 형제간에 어렵고 힘들 때 돕고 지내야지. 아이,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신 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건 그때 사정이 있어.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문제 아니야. 형님 장모도 넓게 보면 우리 가족인데 아이, 부의금 좀 챙기는 게 뭐 대수라고 X입니다. 자, 팀장님부터 빨리 달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버님의 장모 그렇다고 한다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유를 볼 때는 장모님 그리고 그 시가를 볼 때는 안싸둔이 사망했는데 거기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의금도 안 했다. 요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그런 마음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기브 앤드 테이크 하지 않았으니까 안 해야 된다라는 전 생각이기 때문에 아내의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물론 뭐 아주버님의 장모님의 이 돌아가셨으면 부의금을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저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형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부의금 하고 또 장례식장도 가면 좋은 거지 왜 그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이제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이 제보를 주신 분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시댁에 어떤 분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친정엄마입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다 모른 척했는데 그 상처가 없어졌겠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잘못했다. 남편이 정말 여태까지 시댁에 이렇게 잘한 아내의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다들 좀 위로해 주세요라고 남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보자의 마음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법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친척인가요? 인척인가요?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인척의 범위에서 혈족의 배우자까지는 인척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나의 형의 아내, 뭐 나의 동생의 아내는 이제 인척이 되는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한 번 더 가면 사돈 어른 같은 사람이죠. 인척이 아닙니다. 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보면 정말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쪽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부조 정신에 대해서 부의금을 하고 예.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조의금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안 받았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서운함을 느끼는 거 절대 속이 좁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남편분이 아내의 헌신이나 진심을 좀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적절한 선을 진짜 단호하게 긋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별개로
이번에는 이야기를 들은 이상 장례식에는 예의를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천 계양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입주민이시라는 K 선생님 보고 계시죠? 최근 동대표 회의에서 이상한 결정을 했다고요. 화단 벤치를 주차장 쪽이 아닌 반대편 아파트 쪽으로 저렇게 돌려놨다는 겁니다.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어르신들이 저 벤치에 앉아서 평소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말참견을 하는 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없앨까 말까 논의한 끝에 벤치 방향을 저렇게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자, K 선생님 말, 이건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학대 아니냐 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런 민원을 내며 또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영장 실질 심사 바로 전날까지 공연을 강행했던 김호중 씨. 드디어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셨나요?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3병 마셨던 많이 이용진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니 지금 하지만 말과 다르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속의 갈림길에 선 김 씨,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자, 아직 지금 강남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 12시쯤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1시간 전인 11시쯤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고요.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7번 정도 얘기를 하면서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문 자체가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유치장을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이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진술을 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눈에 띄는 게 판사가 좀 혼을 냈던 부분이 있어요. 판사가 왜 같은 사람인데 사회초년생 막내 매니저 처벌받아도 되느냐 이런 그 사람 처벌받게 하느냐 이 은닉 부분이죠. 찍기도 그러니까 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막내 직원한테 네가 가서 대신 김호중 처벌받아라. 그래서 지금 영장 같은 경우는 이게 발부가 될지 발부가 안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 머무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통상은 정치적 사건이나 이렇게 좀 심각한 사건이면 새벽이나 이렇게 나는데 이 사건이 막 상당히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아주 명료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 방송 중에 이 속보가 뜨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어제였죠, 공연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는 객석에 앉은 팬들이 김호중 막 연호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김호중을 지키자. 자, 많은 팬분들 김 씨 공연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근데 요가부를 생각해요. 겨울에 생각해서 예술하면서 너무 결론은 잘못도 했지만 너무 많이 떠들어요. 죽을 때 진급자는 게.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결론은. 근데 너무 많이 떠들어요. 잘못한 거에 비해서 100배, 1000배 막 사람을 빨아보고. 이거는 뭐냐, 나는 어딨어요. 막 윤영이 시절부터 다 해가지고. 어릴 때 시절까지 다 나오대요. 옷 뭐 입는 것까지 다 나오대. 깜짝 놀랐다. 뉴스에 뭐 그런 것까지 나오냐. 내 눈에 그래요. 자, 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방탄 팬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호중 씨 팬들 강력 팬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보라색으로 옷 입고 별님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소표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다시 이제 팬들이 그 표를 사 모으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죠. 실제로 현장 매표소에는 한 1000명 정도 와서 현장에서 매표를 하고 기다렸다고 해요. 몇 시간이나 기다려서 표를 샀고 대부분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각 언론의 기자들한테 좀 멀리하면서 얘기하기 싫다 이런 반응을 하는 어떤 그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 안에서는 이제 몇 명 또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죽을 죄 지은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연장에는 이제 80% 정도의 관객이 자리를 채웠고요. 일부에서는 김호중이 나오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이 좀 지루해하고 짜증도 내다가 2부 공연에서 이제 김호중 씨가 등장을 하자 그때부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고
정말로 이런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그런 그 현상인데 떼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3분가량 김호중 이렇게 이름을 연달아 외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팬들 중에서는 내일 김호중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자라고 계속 공지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팀장님, 어제 공연에서는 뭐 특별한 멘트가 나왔나요? 특별한 멘트는 없었고요. 22일 날 공연 리허설은 참석 안 했고 어제 23일 날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에 음주운전에서 사과말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총 6곡을 불렀었는데 그 당초 예정됐던 소프라노 아이다 가라폴리나의 듀엣은 취소됐고요. 그리고 네슨 도로마라고 있습니다. 이걸 부르면서 마지막 구절인 승리하리라가 아마 영어로 빈체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빈체로를 부를 때 눈을 부릅뜨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아무튼 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때문에 그런 행동 해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이 15만 원 정도인데 한 10,000명 정도가 이틀에서 14만 정도가 오늘 오후에 나왔다 하고 앞으로도 이 김호중 씨의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이 더 드러나게 되면은 회원들이 더 이탈할 거라고 보는데 오늘도 공연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이제 법원에 그 피의자 신문조서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공연을 하지 못했죠. 지금 알다시피 강남경찰서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오페라 투란도트 아리아 네슨도르마 그 마지막 가사 빈체로 승리하리라. 그렇군요. 자, 그 6시간 동안 강남경찰서에서 소환돼서 그 조사받을 때 네. 그 버텼던 그 뭐 일화 이것도 좀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김 씨는 강남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오후 4시 50분쯤 끝났는데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던 건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면서 나갈 때에도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를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대치하던 약 6시간 동안 김 씨는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 위기에 물러설 수 없다. 또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공보 규칙을 근거로 지하 주차장 귀가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급청의 지시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출석한 지 9시간 만에 정문을 통해서 귀가를 했는데요. 변호인은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사소한 규칙도 어기면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 매니저의 폭로도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전 매니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김 씨가 술 없이는 못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현재 매니저는 아니고 예전에 같이 일을 하던 매니저입니다. 근데 이제 스케줄을 마치면 술집이 많은 번화가에 하차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 술자리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술을 마시면 이제 문제는 매니저들을 대기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알려진 얼굴 그 위유명이다 보니까 그 대리운전을 부르는 게 사실 이제 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대리운전보다는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 퇴근할 시간인데 매니저가 계속해서 대기하는 이른바 술 대기를 해야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 씨가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자, 뭐 그리고 뭐 평소에도 뭐 그 잠깐 CCTV 영상을 보면 막 비틀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좀 그렇게 걷는다 뭐 이런 또 해명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비틀거리는 저 영상 그러니까 음주 란치에서 비틀거리는 거 봤는데 그 김호중 소속 관계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도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린다고 하는데 술 먹고 비틀거리는 거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보기엔 틀린데요. 당시에 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소주 한 10잔 정도 먹었기 때문에 만취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이제 김 씨가 방문한 유용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의 진술을 받습니다. 저희가 참고인 진술을 받는데 그 직원들이 말하기를 김호중 씨 혼자서 소주 3병이나 4병 정도를 먹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그 직원들이 사실은 술을
그렇군요.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양조집에서는 양조를 안 파는데 불구하고 소주 갖고 왔다. 이거는 직원들이 먹으려고 보관한 걸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있고 어쨌든 경찰에서는 김호중 씨의 그 소주 주문한 CCTV 같은 것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뭐 자기 걸음걸이가 필거나 요거는 아마 알겠습니다.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휴대전화를 놓고도 증거인멸 우려, 특히 휴대전화, 뭐 아이폰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교통사고 전후 행적과 증거인멸 의심 정황을 규명할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6일 김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서 김 씨가 쓰던 휴대전화 세대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지금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씨 측이 아직까지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판부가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김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다라고 답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비밀번호는 얘기를 못 해주겠다.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냥 그 박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좀 뭐 전망, 예측? 50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영장실질심사 50분밖에 안 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사님이 혼낼 때하고 안 혼낼 때 차이가 좀 있는데 혼냈다고 하는 게 좀 눈에 띄긴 띄거든요. 저는 이제 반반인 것 같긴 한데 예. 저 개인적인 기각될 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혼내고 잘 안 그러거든요. 구속하는 사람은. 아.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그것도 그러지만 구속되든 구속되지 않든 곧 결정이 날 거고요. 아마 광고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아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여러 가지 광고 계약 같은 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재 이 시간까지도 뭐 어떤 속보는 들어오고 있질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기로 하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 70대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신 아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전해주시죠. 네, 이 제보자는 아버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하면서 병간호를 했고요. 또 3년 전에도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부상을 당해서 골반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도 일도 포기를 하고 병간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들도 있고 생업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 2년 전에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게 됐습니다. 이 관계자들에게 아버지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크실 거다. 화내시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뵈면은 항상 잘 지내고 계셔서 안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와 요양보호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요양보호사에게 효자손을 휘둘러서 이 보호사의 팔에 금이 가고 머리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좀 다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놀라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사과를 직접 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다 찾아뵙겠다고 했고 치킨 20마리도 준비를 해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사고 쳤구나 싶어가지고 치킨 20마리를 사들고 가려고 했는데 그 네. 다음날 요양원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요양원 측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노인 전문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가면 혹시 좋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5시간 지났을까 조사관들이 전화 옵니다. 조사관들이 전화 와서 조사관들이 얘기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조사관이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요? 보호자님, 그게 아니고요. CCTV를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사관이 CCTV 영상 꼭 보시라 해서 진짜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이 아드님이 달려가셨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셨대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이제 효자손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요양보호사님이 목을 조르세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제 그러면 가버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걸으시는 분인데. 근데 굳이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발로 배를 밟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동영상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휘둘렀으니까 죄송하다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두 발로 올라가요, 가슴 위에를.
뭐 손으로 짚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무게를 그대로 실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누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프니까 발버둥 치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로 눌러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네, 정말, 네, 저렇게 요양소에서 어쨌든 뭐 아버지가 뭐 잘못을 해서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동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어쨌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아버님께서 침대를 좀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들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효자손으로 이제 이 요양보호사를 때렸고 거기에 이제 놀라기도 했고 또 이제 싸움이 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효자손을 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 뭐 또 아버지께서 또 일어나면은 더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아버지를 좀 제어하려고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휠체어로 이렇게 뭐 목을 졸랐다는 거 이런 거는 오해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너무 흥분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또 여기서 더 큰 일이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 쪽을 누른 것이지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당초 요양원 측의 설명과 CCTV 영상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요양원은 그러면 저 영상 속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풀 영상은 안 봤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양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 벌어진 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효자손을 뺏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다쳤다고 보고를 했고 그 실제 CCTV 영상을 봤는데 당시에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내용하고 그리고 그 다친 내용을 보니까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나오고 안 봤는데 나중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뭐가 이상이 있나 싶어서 전 풀 영상을 봤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봤던 거 지금 뭐 시인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풀영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영상 봤는데 7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실랑이가 벌어지고 폭행이 있었던 상황까지 딱 4분 정도였더라고요. 그걸 다 못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드님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교수님? 네, 이 아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은데 게다가 또 이 사건을 깨닫는데 6일이 지나서나 이 상황을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날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4일 뒤에 아버지께서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고 왼쪽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요양원 쪽에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14일 날 가서 보니까 갈비뼈에 골절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 폭행이 있었으면 10일 날 당연히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요양원에서도 이 상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넘어갔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이제 이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 갈비뼈가 골절이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다 보호자한테 연락을 먼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16일에 돼서 연락을 한 겁니다. 자, 요양원 측은 우리는 숨길 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노인보호기관과 시청은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따르면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늦었고요. 입소자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통증 호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가 늦어진 상황 등을 전부 학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례 판정을 해서 지자체에 넘길 예정이고요.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나 단순 교육 권고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언어장애, 청각장애인 점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요양원이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2년 동안 계셨는데 또 다른 학대가 있지 않았나 의심도 든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은 사과를 했고 현재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모두 고소하셨다고요? 그렇죠. CCTV 보고 이걸 고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가는데 고소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남편이 전화 왔다고 합니다. 어디 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50만 원 줄 테니까 좀 참아라 얘기하고 그걸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50만 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절대 우리 아내가 두 발로 하지 않고 한 발로 누른 걸 잘못 본 거라고 하니까 CCTV 휴대전화에 다 영상을 저장해 놨거든요. 이걸 보여주면서 아니 한 발이든 두 두 발이든 발이든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더, 뭐 더 중요합니까? 나아가서 휠체어 바퀴로 지금 누르는 그러니까요. 모습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요양보호사 사과는 없다고 그러고요. 두 요양보호사한테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다만 신경이 좀 손상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양보호사분도 뭐 맞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손을 맞아서 신경이 손상이 됐다. 그래서 쌍방 고소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달콤한 신혼여행을 떠난 40대 부부. 대망의 신혼여행 첫날 밤.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방에 있던 남편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행방불명이 된 건데요. 신혼여행의 단꿈이 악몽으로 변했다는 아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별별 상담소 전해드리기 전에 지금 좀 속보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조금 전에 지금 막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음주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지금 막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되면 뭐 바로 이제 구치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장이 이제 뭐 얘기했다시피 아주 중요 사건이고 어려운 사건이면 새벽 무렵 아침까지 막 그래 되는데 이 사건이 뭐 어려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곧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발부가 되면요.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예. 구치소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치소에서 신체 검사를 거쳐서 오늘부터 바로 이제 구금이 됩니다. 구금을 받는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경찰 10일이고요. 검찰 10일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아까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참 이례적으로 좀 꾸짖고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저희는 이제 일반인들 변론을 하다 보면 꾸짖을 때는 오히려 판사님이 좀 봐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났나 봅니다. 판사님도 꾸짖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컸다고 봤던 거예요. 메모리 카드 삼켰다고 하고 없애고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부분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아마 증거인멸 우려로 봐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뭐 뒤늦게 사과를 하고 했지만 인정을 하고 뭐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별별 상담소 계속 진행을 하죠. 오늘 사연 실제 사례를 저희가 약간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서 만났죠, 교수님? 네. 둘은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이제 사연 속의 여성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근데 학교에 가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면서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로서는 이제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고민 끝에 지인을 통해서 40대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남성 아직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미혼인데다가 명문대학교를 졸업해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쑥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남성에게 교제 얼마 후에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됐다고요. 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약간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크다면서 이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려는데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뭐 대기업 부장직이나 되는 사람이 500만 원이 없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런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성 뭐가 됐든 뭐 돈을 빌려줬나 봐요. 네.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이 남성이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얘기가 없더라. 네. 이러면 당연히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돈 받는 것을 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바로 아들 때문인데요. 이 아들이 이 학교 참관 수업 같은 게 있는데 당시 엄마가 좀 참가를 하면 좋은데
뭔가 회사 일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아들이 아저씨가 좀 참관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남자친구 같은 이 사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흔쾌히 아들을 참관수업에 좀 참석해달라고 하니까 참석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내 아이 아빠다라고 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뛸 수 있이 기뻐했고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아유 뭐 이거 없어도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받았다시 없는 거 치자라고 하면서 그 이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제동이 걸립니다. 이 남성의 과거가 또 불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성을 소개했던 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연락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남성이 미혼이 아닌 이혼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알았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성이 남성이 따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남이냐 했더니 이 남성이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 사실 20대 초반에 처음 사귄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이고야. 결혼식도 안 했고 같이 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혼했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남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크게 실망됐지만은 전번에 음주교통사고로 가져간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주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 남성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자, 결혼 안 했다는 것도 속였고 네. 500만 원도 지금 속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랬더니 이 남성이 아주 장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상한 멍군을 칩니다. 네, 이 남성이 당신과의 결혼으로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재촉을 했는데요. 여성은 황당해서 돈도 안 갚았는데 무슨 결혼이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성이 빌려갔던 5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봉투에 넣어서 건네줬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진심이라면서 아들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 흔들리지 말자라고 설득을 했는데요. 여성은 오해를 했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오후 반차를 낸 뒤에 남성의 요구대로 그날에 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또 두 사람 내친 김에 혼인신고도 기념할 겸 신혼여행까지 즉흥으로 떠났습니다. 자, 하지만 기대와는 다른 허니문이 펼쳐졌죠. 네, 그렇습니다. 급 신혼 여행이니까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부산으로. 숙소도 이제 부랴부랴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부부니까 이제 정말 이제 설레이는 신혼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방에 있어야 되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잠깐 어디 갔나? 그러고 이제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안 오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호텔 안에 뒤져도 없고 밖에 뒤져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이상하다 해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지갑, 가방 안을 딱 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현금으로 줬던 500만 원이 다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줬다가 그거 뺏었구나. 네.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 제가 잠시 후에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내 인생에서 통째로 지우고픈 이름 제발 혼인무효 가능할까요? 자,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이 이거? 문제가 이 사람이 이것도 문제가 아니면 이거 돈 가져간 것도 가져간 거지만 나중에 시부모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미안하냐? 예.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요. 아이고야. 문제는 전과가 있었어요. 직장 없이 아이고야. 절도 사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 사람한테 지금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야, 혼인을 취소하거나 무효하는 두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혼도 뭐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나 속임수가 크거나 사기가 크다 그러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이 결혼할 의사 없이 이렇게 행동하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좀 더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 가능합니다. 가능은 오.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거짓말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혼인 무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는 말씀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별별 상담소는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강형욱 대표 일주일 만에 해명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제목이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이더라고요. 55분짜리 영상인데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막 편집도 하고 제작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직원들이 가장 할 말이 많다는 부분이 바로
CCTV 문제였잖아요. 사무실을 비추는 CCTV, 뭐 모니터를 비춘다, 뭐 등등 말이죠. 자, 강영욱 씨도 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분들이 불쾌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무실이 열릴 때 CCTV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일하는 중에 CCTV를 달려고 하니 그때 직원들이 우리 감시용이냐라고 따진 거예요. 그냥 누워서 일하지 말라라는 건 감시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CCTV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직원분이 정말 이런 포즈로 이렇게 정말 여기에 목을 받쳐서 이렇게 하고 책상에 팔을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방송에서 이 사무실 CCTV 장면이 캡처된 걸 봤다고 이 해명 네. 방송에서도 직접 사건반장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한 줄로 이걸 요약하면 CCTV는 감시용이 아니었다. 그렇죠. CCTV 설치 부분이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영욱 씨는 감시용도 아니고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또 훈련사들도 왔기 때문에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CCTV가 없으면 오히려 좀 사무실이 불안하지 않느냐 반문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도난 방지라든지 훈련 상담 그런 거 또 개가 또 사람을 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의자 뭐 누워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 CCTV 보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뭐 손님 얘기 듣고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CTV 설치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사도 확인했다고 그러고요. 이 CCTV 자체가 직원들 얘기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파티션도 또 테이블도 재배치하면서 더 잘 보게 감시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영욱 씨는 그런 감시 용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말이죠. 일단은 오늘 오늘 뭐 이 시간에는 강영욱 씨의 어떤 해명 반박 위주로 전해 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뭐 월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이 영상이 올라오는 바람에 말이죠. 자, 그리고 이른바 막말 논란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숨도 쉬지 말아라. 뭐 벌레보다 못하다. 이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폭언을 전 직원들에게 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전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강영욱 씨 주장을 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강영욱 씨는 그 통로에 나왔던 그런 말들은 내가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던 적은 있고 보혜자의 계주를 높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혼낸 것 같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해명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저희 제보자분들 중에 그 막말을 들었다는 분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급하게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직원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로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직원들은 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훈련사를 한번 다 잡고 물어볼 때 정말 한 번도 욕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훈련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주 심한 욕설을 들었다라고 얘기했고 또 주변의 직원들한테 하는 욕설도 들었다. 그리고 견주들에게 하는 욕설도 들었다. 그리고 벌레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은 그 얘기를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고 주변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폭언을 들었는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처 이 지금 해명 영상 내용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영욱 씨가 특히나 그 레오, 반려견, 직접 키웠던 반려견 레오에 대해서 레오를 방치했다 이런 또 그런 어떤 뭐 의혹도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레오가 많이 아파서 대소변에 범벅이 된 건 맞다. 하지만 레오가 나이가 많아서 치료를 할 수 없었고 뒷다리를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다. 직원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직원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여러 명과 함께 레오를 안락사하는 그 상황을 다 같이 했고 같이 인사를 하며 편하게 보내줬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변 봉투에 뭐 통조림, 그 스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스팸을 담아서 이렇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이 아니다. 직원분들이 봉지에 봉지에 나눠서 가져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강영욱 씨는 본인을 부족한 대표라고 칭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직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측과 비방에 대해서는 또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강영욱 대표의 마지막 마무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사과해야 되는 부분에 충분히 사과를 하고 혹시나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멋진 직원분들과 훌륭한 훈련사님들이 계셨던 제가 일했던 곳을 이렇게 비방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만 멈춰달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자, 저희 월요일 날 사건 반장 본방에서 이 내용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죠. 관리받는 중이야? 아니, 집이야. 나 이지듀 쓰잖아. 대용제약 이지F로 하루만 사용해도 효과가 눈에 보이니까. 문제 피부에 제약을 걸다. 이지듀. 백종원. 걱정 많은 50대. 그중에서도 위험 질병이 제일 걱정입니다. 폐렴구균 새로 나온 박스뉴반스로 걱정 하나 빼기. 15가 폐렴구균 백신 박스뉴반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